очень внимательно слушать, задавать вопрос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Да? Все, что вас интересует, пожалуйста, будем рады услышать ваши вопросы.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블라이언 대학교 장호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블라이언 대학교, 그리고 알파라비 대학교, 그리고 SDU 대학교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SDU 학생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한국 현대시의 흐름, 한국 현대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국의 당시 역사, 그 시대 상황의 아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노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다음. 네, 우선 간단한 한국 현대시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특징, 그리고 순서대로 개화기부터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그리고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순서로 이렇게 한국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하는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로 주요 작가 그리고 주요 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데 많은 시들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짧게 그 시기의 중요한 시 그리고 의미 있는 시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우선 한국 현대시는 이전 시대의 전통적인 문학 전통을 계승하면서 발전했습니다. 네, 전대 문학 전통 비디오를 좀 클릭해주세요. 마이크를 보고 되면 되지 않아요? 잠깐 멈춰주세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조선시대 때 시조라는 형식의 노래인데 여기 지금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이순신 장군, 한국 역사에서 세종대왕과 함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이 쓴 시조라고 하는 형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본과 당시 조선이 전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그거 잠깐 놔두세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켜낸 장수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전투를 하기 전에 혼자서 큰 걱정거리를 안고서 부른 그런 시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시조라고 하는 형식이 보통 이제 글자수 또는 이제 음보라고 하는 형태의 정형식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조, 가사 이런 글자수나 음보에 따른 정형식의 형태가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한국의 시가 형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시로 넘어오면서 전통적인 그런 정형식, 시조나 가사 같은 전통적인 정형식을 새로운 형태, 서구사회의 어떤 새로운 문학 형식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 현대시는 서구 문화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서구 문화에 대한, 서구 문명에 대한 찬양, 서구 문명을 빨리 도입해서 한국 문화를 개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창가 가사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구 문명
네, 지금 소리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소리가 좀 작아서 가사를 보면서 좀 소개를 해줄게요. 경부철도 노래라는 건데 경부철도는 서울 그러니까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처음 놨던 이제 기차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철도를 놓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 글자 보면은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그다음 두 번째 줄 빼고요. 양대문을 등지고 떠나 나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래가 진행이 되는데 저것이 이제 보면 우렁차게 토하는 7글자, 기적 소리에 5글자, 그다음 남대문을 등지고 7글자, 떠나 나가서 이것이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형식 7호조 3음보라고 하는 민요적의 형식을 띈 창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최남선의 경부철도 노래도 역시 아직 이제 유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구시의 자유시 형태로 아직 나가지는 못하고 그 전에 가사 형태가 현대식으로 바뀌면서 창가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주 앞에 페이지.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안타깝게도 한국이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서구 열강 그리고 일본, 중국 이 아시아 열강들의 이제 침입 속에서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 전체곡이. 네, 그래서 광복 이전에 개화기부터 1920년대까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창가 그리고 또 이제 신체시라고 하는 형식의 시가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현대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글자수라든지 음보라든지 이런 글자수가 정해졌거나 음보가 정해진 정형시가 아닌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형식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용, 정서, 표현 방법에서도 다양해지는 서구식의 자유시로, 현대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1930년대는 일본의 탄압이 더 심해지면서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내면적인 탐색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리고 광복 이후에 1945년에 독립을 하기는 하는데 독립한 이후에 바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면서 거기에 1950년에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는 한국에서 보통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북한과 한국이 한국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분단의 아픔, 상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 개인의 피폐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본격적으로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떤 시인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선 개화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화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조선시대 때의 시조, 가사라고 하는 이제 전대 양식들이 새로운 형식의 양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양식인 아까 그 개화가사, 시조, 한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계몽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우리도 빨리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전해야 된다.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나라 사랑하는 문제, 개화의 문제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시들이 발표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신체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신체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해에게서 소년에게 눌러주세요.
나의 그 힘이 많으냐 모르냐냐 돈까지 하면서 나린다 무슨 나 문어 말인다. 잠깐 멈추고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최남선 클릭해주세요. 네, 지금 방금 봤던 신체시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신체시입니다.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방금 봤었던 거 보면 해에게서 소년에게 여기 해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저 해는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소년에게 말을 거라. 여러분들 바다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큰 파도가 치는 모습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척사 이거는 이제 파도가 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다를 통해서 그 전까지 접하지 못했었던 유럽의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식 새로운 문화, 서구의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새로운 개화의 시대가 바로 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한국인들이 결국은 새로운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려면 이것도 역시 바다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비행기가 이런 거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유학을 간다고 해도 뭐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고 해도 배를 타고 가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여기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당시 젊은이들의 그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공경, 기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신체시입니다. 지금 본 이제 이것이 이제 신체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때에 나타났던 시조나 가사와 같은 이제 정형시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완전 이제 새로운 형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유럽식의 서구식의 자유시의 형태로는 완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시다라고 해서 신체시라고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네, 그래서 개화기에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사, 시조 이런 문학과 유럽식의 서구식의 이제 새로운 자유시의 형식 이런 것이 공존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네, 그런데 이제 192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적인 형식이 아닌 이제 새로운 형식의 자유시, 근대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대표적인 시인으로 주요한을 볼까요? 주요한 맨 위에 맨 위에 주요한. 이 주요한의 블로리라고 하는 시가 한국의 근대시, 현대시, 가장 최초의 근대시 자유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신앙송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원래대로 여기 지금 스피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소리가 잘 안 들릴 텐데 여러분들 요 자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이제 주요한의 블로리는 최초의 현대시, 근대시, 자유시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시인데 이 시를 보면 블로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불을 밝혀서 불을 크게 밝혀서 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때는 이제 부처님 오시는 사오초파일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이제 석가탄신일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제 그 시기의 이야기인데 내용으로만 보면 축제이고 즐거울 것 같은데 지금 신앙송환 내용 잠깐 들어보고 이 앞에 부분은 그 전략부 전 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밝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시가 1919년 특히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국인들에게 큰 좌절을 남기고 독립하는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큰 좌절을 안겨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던 그런 시기에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당시에 조국을 잃고 암울한 그런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요. 네, 다음 경양시 클릭해 주세요. 자, 이 경양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의 자극을 받아서 한국의 독립을 사회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었던 당시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동맹 작가들이 만들었었던 그런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기초한 문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오빠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의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새 같은 거북무늬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들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사랑스러운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시라고 하는 것이 보통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리고 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혁명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카프 계열의 시들은 일본의 탄압을 통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원래 페이지부터 올라가요. 1920년대 한국 문학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역시 이제 한용운과 김소월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인들인데 한용운부터 먼저 볼까요? 네, 한용운의 대표적인 시 님의 침묵이라는 시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기 그 주제 클릭 좀 해주세요.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네, 지금 이 시는 한용운의 대표적인 님의 침묵이라는 시예요. 지금 이 시를 보면 아마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진 그런 이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한용운이라는 사람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일반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 스님이에요. 승려. 불교 승려인데 머리를 보면 알죠. 불교 승려인데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를 그냥 단순히 사랑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신분이었던 승려, 그래서 이제 불교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당시 1920년대 아까 이야기했던 시대적인 상황,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1919년에 3.1운동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이 가졌었던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 있지만, 헤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다시 님을 만날 수 있다. 즉 나라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잃었지만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전에 1920년 1920년 한용운 불렀어요. 그래서 이 한용운은, 방금 봤던 한용운은 실제로 스님이기도 했고 승려이기도 했고 3.1운동 당시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됐을 정도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었지만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간 그런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네, 그 다음 이제 그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소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김소월의 그 가장 유명한 시,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전체 분량이 짧아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단데 노래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그 노래. 아니, 주제를 그렇게. 잠시만요. 지금 아까 내가 다 열어놨었는데 그게 다 꺼버려서 안 되는데
80년. 네, 김소월의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사실 길지 않지만 이 전체가 분량인데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이별의 한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서,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공감하는 정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민요조의 7호조 삼보라고 하는 민요조의 운율에 실어서 이 시를 1924년에 발표를 했는데, 방금 봤던 거는 이제 마야라는 가수가 그것을 락 음악으로 재해석해서 부른 내용입니다. 그 마야라는 가수 말고도 그 외에 많은 가수들이 이 진달래꽃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해서 부르게 되는데, 그만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24년이니까 벌써 100년이 지난 그런 시인데, 아직까지도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원래대로. 1920년대는 당시 이제 1919년에 3.1운동까지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상해의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외국에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혀나가긴 했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독립이 아직 멀었다라는, 해방이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930년대로.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문화 산업하기 시작하면서 문학작품에서도 역시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카프라고 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작가들의 시들은 좀 어려워지고, 개인에 천착하는 그런 시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는 이제 순수시 또는 모더니즘, 그리고 이제 생명파 이런 시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이상의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자, 이상의 이제 오감도 제1호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지금 여기 보면 단어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단어들이 다 붙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상이라는 작가가 쓸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단어들을 다 붙여서 썼어요. 그래서 아해라는 건 이제 아이를 나타내는 그 당시 단어인데, 13명의 아이들이 도로를 막 뛰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13번 반복하는 거예요. 13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반복한다. 그래서 주제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낭송하는 것보다 직접 전문 성우가 낭송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5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6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7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8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9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0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13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끈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 네,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천재 시인이라고 불렸던 이상의 이제 오감도라는 작품인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이 이상의 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전문 성우가 낭송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의미 없이 13명의 아이들이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두 번째 아이가 무섭다, 세 번째 아이가
이런 계속 그 무서웠다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당시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사람은 사실 시인뿐만 아니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좌절, 공포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민지 시절에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좌절, 깊은 절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1930년대 대표적인 시인으로 모더니즘 작가인 이제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을 볼 수가 있는데 정지용의 시를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정지용의 대표적인 시 중에 향수라는 시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고 있는 건데 이 시에 묘사된 것을 자세히 보면 당시 그 조선사회 시골의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의 정취 그리고 시골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경 묘사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노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기 스탑해서. 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 노래가 워낙 이제 그 유명해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이제 대중가요 가수하고 왼쪽에 이제 클래식 가수 성악가가 같이 부른 이 향수라는 노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중가요 가수가 작년인가 올해 별세하셔서 돌아가셔서 더 이상 이제 이것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한국의 시 중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잘 묘사한 향수라는 노래를 찾아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뒷부분에 좀 더 길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원래대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정지용의 향수는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을 다루고 있는 시인데 아까 봤었던 이상이라는 작가와 또 다른 의미에서 천재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의 시세계를 펼쳤다고 하면 이 정지용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해할 만한 그러면서도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잘 묘사했었던 그런 시인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제 1950년에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으로 끌려가서 그 뒤에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아까 봤던 이상이라고 하는 천재 작가는 이른 나이에 32이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또 정지웅이라고 하는 천재 작가는 북한으로 끌려가서 그 뒤에 문학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에서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그래서 1930년대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작품 활동이 위축되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에 침착하게 되는데 1940년대로 넘어갈게요. 1940년대 대표적인 시인들, 특히 이제 이 중에 이제 이육사나 윤동주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저항 시인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이제 윤동주의 서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동주 잠깐. 이 윤동주의 서신은 아마 한국인들에게 조사를 하면 아까 말했던 김서월의 진달래꽃만큼이나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일 거예요. 읽어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게 전체예요. 시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봤던 김서월의 진달래꽃이나 이 윤동주의 서신은 아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마 길지 않아서 될 것 같아요. 짧다 보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애창시, 애송시 얘기할 때 꼭 꼽히는 그런 시. 하지만 이제 길이는 길지 않지만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시 시대 상황에 어쩌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삶에 대한 참회, 반성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 자신이 나아갈 길을 정립하는 서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것의 질서를, 순서를 정하는 그런 개념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윤동주라는 시는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도중에 1945년에 독립을 앞둔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사람들은 지금 연세대학교 학생들이에요. 연세대학교 축제 때 이 서시라고 하는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많은 스포츠 팀을 가지고 있어서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여러 가지 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학생팀을 응원한 응원단이 있고 그 응원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래가 이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응원단이 축제 때 응원하면서 소개하는 이제 서시라는 노래인데 맨 앞에서 시작할 때 응원단장이 하는 얘기가 잘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윤동주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연희전문학교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연세대학교 전신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 중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가면 이 윤동주의 시비가 남아있는데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세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 윤동주의 시비를 찾아보세요. 그럼 그 시비에 방금 봤던 이 윤동주의 서시가 이렇게 글로 써있을 겁니다. 먼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광복 이전 이후 1940년대, 1945년에 독립하기 전까지 이제 그 독립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었지만 막상 독립을 한 다음에 독립의 기쁨을 노래하기도 전에 1948년에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금 이제 북한 두 개의 나라가 남쪽에 남한과 북한에 생기게 됩니다. 1950년대로 넘어갈까요? 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되면서 한국전쟁, 그러니까 한국에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많은 군인들이,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치고 또 형제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1950년대 초반기에 특히 이제 전쟁, 애국을 강조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유치원의 보병과 더불어 군인에 대한 군인을 격려하는 그런 시가 있었고, 모윤숙이라는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모윤숙이라는 작가가 길을 가다가 죽어있는 군인의 시체를 보고서 그것을 시로 옮긴 내용입니다. 한번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볼까요?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오연수. 나는 광주 산곡을 헤매이다.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산역 외딴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노란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시. 그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주검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앞부분 아니 이거 조금 앞에 뒤로 네, 이 시는 모윤숙이라는 작가가 1950년에 전쟁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산속에서 죽어있는 군인의 시체를 보고서 지은 시라고 했어요. 그 죽어있는 시체가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작가의 상상이겠지만 젊은 소위 장교였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여기에 이제 25이면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21살, 2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네, 21살, 2살 정도 될 텐데 25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큰 나이, 많은 나이는 아닐 거예요. 근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어느 산골에서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간 그런 거죠. 이 시를 끝까지 가다 보면 어쨌든 그래도 젊음을 다 바쳐, 청춘을 다 바쳐 조국을 지켰다,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시인데, 그래서 이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지금도
6월 6일 상충일이면 해마다 6월 6일 상충일이면 한국 전쟁 당시에 죽어간 군인들을 위한 추모곡으로 지금도 많이 낭송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쟁에 대한 전쟁에 대한 시 이런 것들이 있고 1950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 상처.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실, 절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허무감을 표현하는 그런 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 후의 허무감 눌러주세요. 네, 1956년에 박인환이라는 시인이 쓴 이제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예요. 그거 이제 노래로 불렀는데 이 박인환이라는 시인은 특히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황폐화된 대한민국 사회의 그런 아픔, 허무감, 좌절 이런 것들을 잘 묘사했었던 그런 시인으로 평가받아요. 한번 예, 박인환이라는 작가는 이제 이 당시 전쟁이 끝난 한국 사회의 아픔, 현실, 황폐화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1960년대로 넘어갈게요. 네, 1960년대하고 70년대는 그냥 같이 묶어서 설명할 텐데,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도 전에 한국은 당시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오랜 독재로 인한 그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결국 이제 1960년 4월 19일에 행정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고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회 혼란을 이유로 당시에 군인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1979년 피살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20년 가까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가 이어지게 되는데 1960년, 1970년대는 한국 정치에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도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외국에도 당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경제발전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다 이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 당시에 한 대통령이 오랫동안 헌법을 바꿔가면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 산업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전하게 되고 그 도시에 이전한 그 도시의 시민들이 결국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노동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농민에서 노동자로 전환이 되면서 노동자의 문제, 산업화 문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60년대, 70년대 내내 한국 사회의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는 많은 시인들이 당시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현실 참여적인 민중시를 많이 짓게 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뭐 김수영이나 신동엽, 김지아 같은 시인들이 있는데 김수영 시인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김수영 시인의 대표적인 풀이라는 시예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의 납격. 풀은 눕고 드디어 물었다. 지금 이제 그 시 낭송과 함께 그 배경이 있는 장면을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김수영 시인의 대표적인 풀이라는 시예요. 여러분들 풀이 뭔지 알겠죠? 풀.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국 문학이나 한국 사회에서 민중, 국민들의 많이 비유가 되는데 꽃처럼 뭐 예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풀은 예쁘진 않아도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시련, 바람이 불어도 짓밟아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생명력을 지닌 존재. 그래서 풀은 민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비유로 사용이 되는데 이 김수영의 대표적인 시 풀이 바로 한국 민중, 아무리 정치가 독재자가 짓밟아도 국민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네, 그래서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다룬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도 있고 또 이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시가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예요. 이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는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빼앗겨서 잃어버려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가 전개가 되는데 이것도 노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춰주세요. 네, 그 한국 노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알 텐데, 이 김광석이 민중가요 시절에 불렀었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비디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가사가 나오는 노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수 김광석이라는 유직 작곡가 김광석 가수가 부른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제목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더워서, 목이 말라서 물을 강하게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거예요.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어느 정도 정치가 자유화되고 안정되면서 이런 시대를 잘 모르고 있지만 60년대, 70년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 후에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1960년대 70, 아니, 1960년대 70. 예, 60,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뎠다면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부하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1950년에 4.19 혁명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면서 민주주의를 바랬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장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다시 또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1980년대도 역시 독재로 흐르게 됩니다. 198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980년대는 특히나 1960년대, 70년대부터 산업화되면서 생기기 시작했었던 갈등, 많이 불어난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재벌 위주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기업은 큰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지만 거기서 막상 일하는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쉬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하고 복지도 신경 쓰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980년대에 민주화와 함께 그 노동 자유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의 노동 시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시인이 박노해라는 시인인데 박노해 시인의 시를 보면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했는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그 내용 읽어보면 대충 알 거예요.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나서 그 힘든 몸을 피로를 잊기 위해서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국인들이 소주를 좋아하는데 소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나서 그 몸의 피로를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를 잊기 위해서 술 한 잔 마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 회사가 끝나고 회식한다고 해서 1차, 2차, 3차, 5차까지 가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하고 또 회사에 아침 8시에 가고 이런 모습들 보게 될 텐데 그건 그래도 일은 6시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건데 이때는 잔업이라고 해서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힘든 그런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단에 바둥치는 전쟁 같은 노동 오래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이제 1980년대 민주주의와 함께 이제 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멸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1988년을 계기로 해서 당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부가 물러나게 되고, 물론 이제 노태우 정부도 같이 쿠데타를 했었던 세력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씩 민주주의가 조금씩 정착되기 시작하고,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이제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에 이제 본격적인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시작하고, 그 뒤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 역사,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까지 이렇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주주의, 노동자들의 인권 이런 문제들이 1990년대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그런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 특히 이제 이 시기에 되면 모더니즘 이후에 새로운 문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1990년.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오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시의 형식을 다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새로운 형식의 시들을 짓게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뭐 기영도나 황지아, 뭐 유화 이런 시인들이 있는데, 그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황지우. 네, 황지우 시인의 묵념 5분 27초라는 시예요. 묵념 5분 27초. 예, 이게 시예요. 제목만 있죠, 제목만. 진짜로 제목만 있는 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묵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면서 눈을 감거나 오랫동안 침묵하는, 눈을 감고 침묵하는 것을 묵념이라고 하죠. 몇 분 동안? 5분 27초 동안. 근데 내용이 없어요. 제목만 있고. 근데 이 황지우 시인은, 물론 이 시는 1983년에 쓴 시이긴 한데, 황지우라는 시인은 이런 식의 기존의 시에서 보여지고 있었던 형식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식의 시들을 많이 시도했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가장 짧은 시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왜? 짧다고 할 수도 없죠.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아예 없어요. 제목만 있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1990년대가 되면 이렇게 시인들이 다양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시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은 개화라고 하는 유럽의 문화,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바꾸려는 그런 개화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 거기에서 나라를 잃고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는 독립에 대한 열망. 그런데 독립하자마자 분단이 돼서 전쟁을 통해서 분단이 된 분단 이후 통일에 대한 의지. 근데 그 통일에 대한 것도 결국 분단이 오랫동안 고착이 되면서 각각 북쪽에서는 사회주의가, 남쪽에서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강화되면서 남쪽에서는 특히 오랫동안 독재가 이어지고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가 제한됐던 그런 시대가 오래도록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시는, 한국 현대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개화, 독립, 통일,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거쳐오다가 결국 1990년대 이후에는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누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한국 현대시가 노령화된 것들을 좀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K-팝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K-팝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이런 한국의 대중가요들이 모이고 쌓이고 그런 전통들이, 한국시에 영향을 받는 그런 K-팝, 한국 대중가요의 전통이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세계에도 많이 알려진 K-팝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한국 대중가요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한국 현대시의 흐름을 아주 100년 넘는 시간을 그냥 짧게 여러분들 중요한 작가와 노래를, 시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는 학생들 있나요? 궁금한 거 있는 분 있어요? 네. 학생이 아니라 네. 궁금한 게 있어. 왜
마침 그 5분 27초예요? 왜 3분 37초가 아니라 아까 거기서 이제 5분 27초인 이유를 제가 그 소개를 안 해드린 이유가 사실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5.18이라고 하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그 사건이 있어요. 5.18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980년에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이제 또 군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는데 정권을 잡고 나서 그걸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을 군인들이 가서 총과 칼로 짓밟은 그런 사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나중에 찾아서 혹은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 당시 군인이었던 전두환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죽고 난 뒤에 정권을 잡았는지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정권을 그렇게 잡고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군인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반항하는 것을 막았는데 결국에 이제 탄압이 좀 심해지면서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돼요. 시민들.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이 북한 군인과 싸운 게 아니라 광주 시민들과 싸우게 된 거죠. 한국 시민. 그래서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광주, 한국의 이제 전라도 광주는 한국 민주화의 도시, 현지처럼 알려져 있는데 왜 5분 27초냐면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는 5월 27일 전라남도 도청 군인들이 진압하는 그 사태. 그래서 5월 27일 전남도청 유혈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27일, 그러니까 5월 27일이라는 날짜예요. 5분 27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100년이 넘는 한국 현대시의 역사를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저런 시도 있었나 저런 시도 있었나 이런 느낌 정도로 지나갔을 텐데 지금 이런 그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어떤 시인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특히 이제 본인이 좋아할 만한 본인이 관심 가질 만한 시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нашему профессору Санкуджан. Суним Чунмай замечательный, да? Вопрос еще, может быть, есть у кого-нибудь? Давайте сделаем общее фото, да, на память, и в целом на этом мы закончим. Что, можно, да? Все заканчивать, да?